아줌마, 소풍 왔어. 뭐 이런 걸 싸가지고 와? 한 어머니의 정성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늙은 부사관의 오만한 군합발에 무참히 짓밟힙니다. 아들이 입대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그 노란 유부초밥이 빗물이 고인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집니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이 잔인한 조롱과 짓밟힌 모정이 어떻게 사단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폭풍의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아들의 온몸에 새겨진 끔찍한 담뱃불 자국과 시퍼런 멍을 마주한 어머니. 그녀는 그들이 생각한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감찰실의 독사.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던 현역 헌병 오수진 중령. 그녀의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숙청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충청도 계룡의 거대한 군 본부 단지를 휘감았다. 육군본부 감찰실, 그 안에서도 가장 서늘한 공기가 흐르는 오수진 중령의 사무실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42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헌병병과 현재의 군경찰병과에서 10수년을 구르다 감찰실로 자리를 옮긴 그녀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들 박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그 앞에는 결재를 기다리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무궁화 봉오리 3개, 중령 계급장은 그녀가 거쳐온 시간의 무게를 증명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왼쪽 눈꺼풀이 성가시게 떨렸다. 불길한 징조.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모니터 속 감찰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 책상 위에 사적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군 생활 내내 이런 전화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진동이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수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입을 막고 헐떡이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바람소리에 섞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순간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 했다. 지훈아. 박지훈.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여기. 목소리는 공포와 고통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로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 개새끼야. 또 전화질이야. 이 새끼가 진짜 안 뒤질라고. 악. 퍽 하는 둔탁한 소리. 살과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아들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뚜뚜뚜. 오수진은 몇 초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강원도 양구 제21 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아들이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이제 겨우 2달.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찰실 장교의 냉철함은 사라지고 오직 어미의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연대에 전화를 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간 모든 것이 덮이고 아들은 엄마에게 꼬지른 관심병사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녀는 전투복을 벗어 던지고 벽에 걸린 검은색 민간 인용 코트를 집어들었다. 부관에게는 급한 집안일이라는 말만 남기고 본부 건물을 빠져나왔다. 집에 들릴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관용차가 아닌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조수석에는 어젯밤 야근 후 먹으려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유부초밥 통이 그대로 있었다. 아들이 입대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 차가운 플라스틱 통을 움켜쥔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계룡에서 양구까지 300km가 넘는 거리. 그녀는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시간이 넘게 폭우를 뚫고 달린 차가 마침내 강원도 양구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접어들었다. 백두산 정상까지. 백두산 부대라는 거대한 표지판이 어둠 속에서 음산하게 빛났다. 제21사단 예하 65연대. 아들이 소속된 부대의 정문 위병소가 비에 젖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다. 오수진은 차를 위병소 앞에 세웠다. 방탄 헬멧을 쓴 위병소 초병이 낯선 민간인 차량을 경계하며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현재 면회 시간 아닙니다. 오수진은 창문을 내리고 비를 맞으며 말했다. 이등병 박지훈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초병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평일 늦은 저녁, 그것도 이런 악천 후의 면회라니. 초병은 급히 위병소 내부로 연락했다. 박지훈 이병 어머님께서 면회 오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후 위병소 스피커에서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지금 훈련 중이라 안 된다고 돌려보내. 뭔 놈의 애미가 이 시간에 와. 오수진은 차에서 내렸다. 세찬 비가 그녀의 머리와 코트를 순식간에 적셨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유부초밥이 담긴 통을 들고 위병소 입구로 다가갔다. 어머님,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초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서던 순간 위병소 건물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전투복 상의는 풀어헤치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했다. 명찰에는 황병철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의 계급은 부사관의 정점인 원사였다. 중대 행정보급관. 부대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그는 입에 문 이쑤시개를 질겅거리며 오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아? 면회 시간 외 방문 금지. 몰라요? 규정.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얼굴만 잠깐이라도 아니면 이 유부초밥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오수진은 아들의 밥을 챙겨온 평범한 어머니를 연기하며 최대한 공손하게 유부초밥통을 내밀었다. 황병철 원사는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유부초밥? 요즘 군대 밥 잘 나와. 이딴 거 안 먹어도 배 터져. 그리고 박지훈이? 아, 그 폐급 새끼? 그 새끼 엄마가 당신이었어? 오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폐급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몰라서 물어. 당신 아들 관심병사야. 고문관이라고. 자꾸 이딴 식으로 오니까 애새끼가 군 생활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 같은 극성 엄마들 때문에 우리 부대만 힘들어. 황병철은 오수진의 손에 들린 유부초밥통을 노려봤다. 선생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오수진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계급과 태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부사관의 최선임 계급인 원사. 짬의 상징. 하지만 그의 태도는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동네 건달에 가까웠다. 선생님? 야, 김일병. 이 아줌마한테 규정 똑바로 설명하고 당장 안 쫓아 뭐해. 황 원사가 위병소 초병에게 고함을 질렀다. 초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오수진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다. 어머님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오수진은 초병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다시 한번 황 원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이라도 전해 주십시오. 아들이 이걸 꼭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빗물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유부초밥통을 간절하게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였다. 황병철 원사는 그 간절한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롱하듯 피식 웃었다. 그는 오수진의 손에서 유부초밥통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이딴 게 뭐라고. 지금 우리 애들 훈련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등병 나부랭이가 밥 처먹을 시간이 어딨다고. 황 원사는 통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수진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밤새 운전해 가져온 그 유부초밥통을 바닥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다. 퍽! 플라스틱 통이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뚜껑이 열리고 정성스럽게 싼 노란 유부초밥 수십 개가 흙탕물이 고인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져 흩어졌다. 빗물이 하얀 쌀밥과 검은 조미김을 순식간에 더럽혔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황 원사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낄낄거렸다. 어차피 돼지죽 될 거였는데 뭐. 아깝다. 안 그래, 김일병? 위병소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흩어진 유부초밥 사이로 울었다. 오수진은 바닥에 짓밟힌 아들의 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얼음 같은 무감정의 상태였다. 그녀는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서 자신의 사적인 휴대전화를 꺼냈다. 황 원사는 그녀가 남편에게라도 전화하는 줄 알고 비웃었다. 어디다 전화해? 남편? 남편 오면 뭐? 여기가 민간인들이. 오수진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한 번만 울렸다. 장군님. 접니다. 오수진입니다. 황 원사의 얼굴이 멈칫했다. 장군님? 네. 제가 지금 21사단 65연대 정문 위병소 앞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코드9 발령 요청합니다. 즉시 사단장에게는 제가 별도로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군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 그리고 2부대 연대장까지 전부 정문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현장 보존이 시급합니다. 오수진은 전화를 끊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황병철 원사를 바라보았다. 황병철 원사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직무 정지시키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혐의는 군형법상 초병 모욕 및 폭행, 그리고 직권남용. 일단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뭡니까? 당신 도대체. 황병철 원사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코드9이라는 단어는 군 내부에서 최악의 비상사태, 특히 고위 장교나 지휘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비공식적 긴급 코드였다. 일개 행정보급관이 알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다. 오수진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황 원사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지갑 안에는 금박으로 대한민국 육군본부라고 새겨진 신분증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의 증명사진 옆에는 중령 오수진이라는 글자와 감찰실이라는 소속이 선명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오수진 중령이다. 황병철 원사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폐급 새끼라고 불렀던 이등병의 어머니, 그가 아줌마라고 모욕하며 유부초밥을 내동댕이 쳤던 그 여자가 육군의 모든 비리를 적발하고 장군의 목까지 날릴 수 있는 육군본부 감찰실의 현역 중령이었던 것이다. 무궁화 3개. 연대장을 보좌하는 참모급의 고위 장교였다. 성. 옆에 있던 김일병이 본능적으로 각을 잡고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찢어질 듯 했다. 중령님. 저는. 황 원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오해십니다.
중령님, 저는 민간인이신 줄 알고. 규정대로. 규정? 오수진이 짓밟힌 유부초밥을 구둣발로 가리켰다. 민간인이면 이등병의 엄이면 그가 가져온 음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 육군의 규정인가? 그때였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위병소 초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정문. 정문으로 차량 접근합니다. 군사경찰 순찰차 2대와 검은색 세단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군사경찰 순찰차 2대가 미끄러지듯 위병소 앞에 섰다. 뒤이어 검은색 지휘관 세단이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비를 맞으며 뛰쳐나온 것은 이 부대의 지휘관인 연대장 박판규 대령이었다. 그는 모자도 쓰지 못한 채 머리가 엉망이었다. 그는 위병소 앞에 살벌한 광경,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얼어붙은 황원사, 그리고 그 앞에 얼음처럼 서 있는 오수진 중령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성. 연대장 대령 박판규입니다. 박 대령이 오수진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오수진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박 대령. 위병소 근무 실태가 아주 훌륭하군.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을 내던져 모욕을 줘. 이게 연대장의 지휘 방침인가? 죄송합니다. 감찰실에서 어쩐 일로. 내 아들. 박지훈 이병.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십시오. 1분 1초도 늦지 않게. 그리고 황병철 원사는 군사경찰의 신병을 인계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박판규 대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군사경찰 대대장을 보며 절규하듯 소리쳤다. 뭐하고 있어? 당장 중대장 연결해. 박지훈 이병, 아니 박지훈 훈련병. 당장 여기로 데려오라고. 연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육군본부 감찰실 중령이 그것도 아들의 면회를 왔다가 행정보급관에게 모욕을 당하고 부대 전체를 멈춰 세웠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박판규 대령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중대장의 지프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위병소 앞에 섰다. 중대장인 김경민 대위와 분대장인 조동규 병장이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한 병사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박지훈 이병이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그녀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입대 전 훤칠하고 반듯했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에 젖은 전투복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2달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해골처럼 수척해져 있었다.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왔고 양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부어올라 있었다. 입술은 터지고 찢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오수진을 절망하게 한 것은 아들의 눈빛이었다. 지우는 어머니와 그 옆에 선 연대장, 그리고 군사 경찰들을 보고도 안도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새로운 상황이 또 다른 폭력의 전조인 것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보며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지훈아. 오수진이 불렀다. 그 목소리에 지훈의 어깨가 경기를 일으키듯 움찔했다. 엄마. 여긴. 왜? 지우는 어머니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대신 옆에 서 있던 조동규 병장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조동규 병장이 본능적으로 지훈의 앞을 막아서려 하자 옆에 있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그의 멱살을 잡아 뒤로 내동댕이 쳤다. 손대지 마, 새끼야. 오수진은 아들의 젖은 전투복상에 지퍼를 내렸다.
지훈이 고통과 수치심으로 저항했다. 안 돼요. 보지 마세요. 엄마, 움직이지 마. 그녀는 아들의 전투복을 거칠게 벗겨내렸다. 빗줄기 속 위병소의 차가운 조명 아래 아들의 상반신이 드러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사경찰들이 숨을 삼켰다. 아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가슴과 배에는 군홧발 자국 같은 시퍼런 멍이 가득했고 등에는 강목이나 벨트로 맞은 듯한 검붉은 피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양쪽 팔뚝 안쪽에 선명하게 나 있는 둥글고 작은 흉터 자국들이었다. 오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만졌다. 이거 담뱃불 자국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녀는 아들의 몸을 돌려 연대장과 김경민 대위에게 보여주었다. 김경민 대위.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단 중대장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다. 예, 중령님. 이게 뭔가? 이게 자네가 말한 훈련 중 부상인가? 훈련 중에 담뱃불로 지지고 군화로 짓밟고 강목으로 패는가? 김경민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수진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비를 맞고 떠는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군단 군사경찰대장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의무 헬기 이송시킵니다. 환자 상태 전신 타박상 및 이도 화상, 폐쇄성 늑골 골절 의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서 필요합니까? 내 이름 석자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황병철 원사, 김경민 대위, 조동규 병장. 전원 직위 해제 및 긴급 체포하여 군단 수사과로 압송합니다. 연대장. 예. 중령님. 연대장실로 가지. 자네 부대에서 내 아들에게, 아니,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 바닥에 흩어진 유부초밥 하나까지 전부 보고받아야겠다. 65연대 연대장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오수진은 연대장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들을 태운 의무 헬기가 폭우를 뚫고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프로펠러의 굉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방 한가운데 부동자세로 서 있는 박판규 대령을 돌아보았다. 앉으십시오, 대령. 박 대령은 차마 자리에 앉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황병철 원사와 김경민 대위, 조동규 병장. 저 세 사람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목 없습니다, 중령님. 부대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저놈들이 저런 악질인 줄은. 소홀. 오수진이 박 대령의 말을 잘랐다. 이등병 하나가 죽기 직전까지 구타당하고 담뱃불로 지져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연대장은 소홀했다는 말로 끝낼 생각입니까? 대대장은 뭘 했고 주임원사는 뭘 했습니까? 행정보급관이 일개 병사를 저지경으로 만들 동안 부대의 모든 지휘보고 체계는 뭘 했냐는 말입니다. 오수진은 연대장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연대장실로 들어오자마자 요구했던 자료, 부대 유류 및 부식 관리 대장이었다. 내가 헌병 출신이라. 이런 장부 보는 게 취미입니다, 박 대령. 그녀는 장부를 펼쳤다. 지난 2달간 귀 연대에서 경유 2000리터가 사라졌습니다. 전투 식량 400박스가 증발했고 신형 전투화 30켤레가 장부에서 누락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내 아들 박지훈 이병이 이 부대에 전입 온 시점과 일치하는군요. 박판규 대령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행정착오. 황병철 원사가 자네의 부대 보급품을 통째로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대장이 이걸 몰랐다. 내 아들은 보급 행정병이었습니다. 그 정직하고 고지식한 내 아들이 이 장부의 구멍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원칙대로 보고하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입을 막아야 했겠죠. 폐급이라는 낙인을 찍고 매일같이 구타하고 인격을 말살해서 감히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고발할 수 없도록. 내 말이 틀립니까? 박판규 대령은 입술만 파들파들 떨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거대한 군수품 횡령 비리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지휘관이 이를 방조했거나 혹은 황 원사 혼자서 유류 2000리터를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령? 오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연대장의 결재 없이는 트럭 한 대도 정문을 나갈 수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박판규 대령. 자네가 황병철의 몸통이었나 아니면 자네 위에도 또 다른 몸통이 있나?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군단 군사경찰 수사과장이 들어왔다. 박판규 대령을 직위 해제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횡령, 직무유기, 가혹행위 방조 및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하십시오. 중령님, 억울합니다. 중령님. 박 대령은 2명의 군사경찰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연대장의 어깨에서 힘없이 떨어진 대령 계급장, 무궁화 3개가 빗물에 젖은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다. 군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과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임시구금실에 격리된 황병철 원사, 김경민 대위, 조동규 병장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특히 황 원사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이등병의 어머니가 아니라 육군본부의 독사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수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박판규 대령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또 다른 장부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군수물자 대장이 아닌 박 대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였다. 날짜와 액수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니셜들이 빼곡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오수진은 수사과장에게 물었다. 황병철이 빼돌린 물건을 받아간 민간업자 신병 확보했습니까? 예, 중령님. 양구유통이라는 이름의 지역업자입니다. 방금 체포해서 압송 중입니다. 박판규 대령의 계좌 내역은 주로 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곳으로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액수가 큽니다. 누구? 수사과장이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예금주 이름은 오성기획.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사단장님의 동생분 되십니다. 오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21사단 사단장 김정수 소장. 그는 군내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이자 차기 군단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박판규 대령은 꼴이었다. 사단장이 몸통 혹은 최소한 이 비리의 거대한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연대장이 빼돌린 군수품을 사단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유령회사의 헐값에 넘기고 그 돈을 세탁해 상납하는 구조였다. 내 아들이 이걸 건드린 거야. 오수진은 즉시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님, 오수진 중령입니다. 지금 즉시 사단장실로 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넘어 김정수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넘쳤다. 오 중령, 이런 늦은 시간에 박 대령 건은 보고받았네.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야. 내가 지휘 책임을. 사단장님, 지금부터는 지휘 책임이 아니라 형사 책임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성 기획이 어딘지 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오 중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오수진은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그녀는 수사과장에게 명령했다. 수사팀 전원 대기. 내가 사단장실에서 신호를 보내면 즉시 사단장실을 확보하고 김정수 소장을 체포합니다.
이건 내 직권 명령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을 확인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이등병에 대한 가혹행위 수사가 아니었다. 군의 심장부를 썩게 만든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의 전쟁이었다. 21사단 사령부 사단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김정수 소장은 자신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어둠 속에서 오수진 중령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 장성 계급장이 희미하게 빛났다. 오 중령, 자네가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사단장을 상대로 협박을 해? 자네 아들 일은 안타깝지만 그건 박 대령 선에서 끝난 일이야. 월권행위 멈추고 당장 본부로 복귀하게. 오수진은 대답 대신 박판규 대령의 비밀 장부와 오성 기획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박판규 대령이 지난 1년간 사단장님 동생분께 상납한 금액이 총 5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단장님은 정말 모르셨습니까? 김정수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에이, 이게 무슨... 모르셨다면 무능이고 아셨다면 공범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판단합니다. 황병철 원사가 빼돌린 유류와 부식이 사단장님 동생의 회사를 통해 암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를 사단장님의 비호 없이 일개 연대장이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닥쳐라 오수진. 김 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내가 감히 누굴 건드리는 줄 알아. 내 아들 하나 때문에 육군 전체를 뒤집어 엎을 셈인가. 내 목은 물론이고 내가 입은 군복까지 찢겨나갈 수 있어. 제 군복은 오수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찢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의 그 별은 오늘 여기서 떨어져야겠습니다. 오수진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을 하나 눌렀다. 수사과장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제 아들 박지훈 이병은 이 모든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황병철과 김경민, 조동규는 아들을 폐급으로 만들고 구타하고 담뱃불로 지져가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오늘 죽었다면 그건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정점에는 사단장님 당신이 있습니다. 내 인연이. 김 소장이 오수진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수사과장이 김정수 소장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김정수 소장. 본 시간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군수품 횡령 및 직권 남용, 가혹행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소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수진. 이 독사 같은 년. 내년 하나 때문에. 내가. 오수진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나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병사들의 고통,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의 밥상 위에 흩어진 그 유부초밥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현역 사단장이, 그것도 전방 사단의 지휘관이 육군본부 감찰실 중령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격노했고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오수진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군단 군사경찰대가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 박판규 대령과 김정수 소장의 자백서, 그리고 민간 업자와의 커넥션이 담긴 장부 일체를 가지고 계룡대 육군본부로 복귀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감찰실장은 그녀의 보고를 받으며 사색이 되었다. 오중령. 자네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네. 김정수 소장은 참모총장님의 직계 라인이야. 그래서 덮어야 합니까? 오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군님.
저는 제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 썩어 문드러진 군의 심장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덮는다면 제 아들은 평생 그날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아니, 제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짓밟히고 있을 또 다른 박지훈 이병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령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이 무궁화 계급장은 저들을 지키라고 달아준 것이지 저들의 비리를 덮으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감찰실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인터폰을 들었다. 총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게. 내가 같이 들어가지. 육군 참모총장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인 사성장군 참모총장은 오수진의 보고를 받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다. 보고가 끝나자 그는 오수진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다. 오중령, 자네가 위병소에서 짓밟힌 것이 자네 아들의 유부초밥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의 음식이었어도 자네는 사단장을 체포했겠나? 오수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예, 총장님. 그랬을 겁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존엄을 짓밟는 순간 그 군대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만든 계기였을 뿐입니다. 참모총장은 오수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자네, 헌병 시절 별명이 독사였다고 들었네. 오늘 보니 알겠군. 그는 서류에 서명했다. 김정수 소장에 대한 보직 해임 및 구속 수사제가 그리고 21사단을 포함한 전군 군수물자 특별감찰 지시 오수진 중령을 이번 특별감찰 TF의 팀장으로 임명한다. 가서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부 쓸어버리게. 그게 자네 아들에게 그리고 짓밟힌 유부초밥에 대한 육군의 공식적인 사과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강원도의 매서운 바람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군 수도병원 재활병동. 박지훈은 창밖의 벚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의 수술 끝에 부러진 뼈는 붙었지만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담뱃불로 지져진 팔뚝의 흉터는 옅어졌지만 마음의 흉터는 깊었다. 그는 결국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군복이 아닌 편안한 재킷을 입은 오수진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피크닉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지훈아, 밥 먹자. 오수진은 아들의 침대맡에 앉아 바구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간 만든 유부초밥이 담긴 통이 들어 있었다. 그날 짓밟혔던 그 통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튼튼한 새보온 도시락 통이었다. 지우는 유부초밥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의 비명이 아닌 서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아들의 오열이었다. 먹고 싶었어요, 엄마. 그래. 알고 있다. 오수진은 유부초밥 하나를 집어 아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지우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밥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동안 오수진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김정수 소장과 박판규 대령은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황병철 원사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경민 대위와 조동규 병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21사단은 지휘부가 통째로 교체되었고 전군에 걸친 군수비리 조사가 시작되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엄마.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 원사 말이 맞았어요. 저는 패급입니다. 오수진이 아들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 넌 패급이 아니야. 넌 짐승 같은 놈들에게 물어뜯기면서도 끝까지 버텼어.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 내 전화 한 통이 수백억 원의 비리를 밝혀냈고 썩어 빠진 장군들의 별을 떨어뜨렸어.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아들인 것이 내가 평생 달았던 그 어떤 무궁화보다 그 어떤 별보다 자랑스럽다. 오수진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차가운 강철로 뒤덮였던 감찰실 중령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상처 입은 아들을 보듬는 어머니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짓밟히고 썩어 문드러졌던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마침내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상처투성이의 두 모자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찬란한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뽀얀 손으로 다른 걸 쥐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베테랑 중사의 노골적인 멸시가 갓 부임한 합참 엘리트 여군 대위의 명예를 짓밟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텃세가 아닙니다. 굳은 살 박인 경험이 잉크 냄새나는 데이터를 조롱하는 순간이자 그녀의 가녀린 체구와 계급장 뒤에 숨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왕은 연필만 쥐었을 거라 믿었던 그녀의 손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를 강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가장 황당한 무시의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직장 내 꼰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성부대 내에서도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수색대대. 그리고 그 수색대대의 심장과도 같은 곳, 칠성관이라 불리는 체력단련실은 단순한 헬스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계급과 나이를 불문하고 오직 힘과 체력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가치로 서열이 매겨지는 야만의 콜로세움이었다. 오후 5시 일과가 끝났음을 알리는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칠성관의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고 땀 냄새와 녹슨 쇠 그리고 값싼 프로틴 파우더 냄새가 뒤엉켜 훅 끼쳤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언제나처럼 수색대대 선임교관 김원철 중사였다. 김원철. 그 이름 석자는 칠성부대 부사관단 내에서 전설이자 공포의 동의어였다. 특전사에서 황금박쥐 칭호를 받고도 더 지독한 곳을 찾아 최전방 수색대대로 자원한 미친놈. 그의 온몸을 뒤덮은 자잘한 흉터와 파열된 귓바퀴, 그리고 맹수처럼 번득이는 눈은 그가 거쳐온 지옥의 증표였다. 그는 칠성관의 왕이었다. 그가 벤치프레스에 눕는 순간 그 주변 3미터는 자연스럽게 통제구역이 되었다. 흡. 하나. 흡. 둘. 김원철 중사가 140kg의 바벨을 짐승처럼 밀어 올릴 때마다 주변에서 운동하던 하사들과 소위들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때 칠성관 구석에서 스쿼트를 하던 정훈장교 박시현 중위가 80kg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주저앉았다. 바벨이 렉에 부딪히며 요란한 쇳소리가 울렸다. 모든 시선이 박중희에게 향했다. 김원철 중사가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상반신은 마치 화강암 조각상 같았다. 그는 덤벨처럼 가볍게 바벨을 정리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진 박중희에게 다가갔다. 박중희님. 김중사. 지금 그 자세로 중량 치시다가 허리 아작나면 정훈 교육은 앉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누워서 하실 겁니까? 아니, 그게 자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위님은 지금 당장 군장 쏠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깟 쇳덩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정훈 장교는 원래 입만 살아있으면 되는 보직입니까? 김중사. 말이 좀 심하잖아. 박중희의 항변은 칠성관의 소음에 묻혔다. 김원철 중사는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 가벼운 손길에 박중희의 몸이 휘청했다. 심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전쟁 나면 중위님 같은 분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아군 발목이나 잡지 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나 보시는 게 부대 전투력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모욕감에 박중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칠성관 안에 그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지 못했다. 심지어 함께 들어온 동기 중위조차 딴청을 피우며 로잉머신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곳에서 김원철 중사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는 육사 출신 책상물림 장교들을 뼛속까지 경멸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스쿼트랙 다 쓰셨습니까? 칠성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다. 김원철 중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칠성관 입구에는 방금 일과를 마친 듯 전투복 하의에 검은색 반팔 기능성 티셔츠를 입은 여군 한 명이 서 있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뽀얀 피부, 질끈 묶어올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왼쪽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계급장. 강지호. 불과 며칠 전 사단 작전처에서 전입신고를 한 극강 대위였다. 육사 수석 졸업, 합참 작전본부 최연소 근무 경력, 그리고 사단장의 특별 지시로 야전 경험을 쌓기 위해 이곳 칠성부대로 자원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바로 그 여자. 김원철 중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강지우 대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전투복 바지 위로 드러난 그녀의 팔목은 쇠질 한번 해본 적 없는 것처럼 가늘었고 체구 역시 160이 겨우 넘어 보였다. 저런 몸으로 육사수석? 합참?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또 시작이다. 여군 할당제 보여주기식 엘리트. 이거 말입니까? 김원철 중사는 스쿼트랙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네. 박중희님 다 쓰신 것 같아서. 강지우 대위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지만 칠성관의 분위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원철 중사는 박중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스쿼트랙을 독차지하고 있던 자신의 행태를 지적한 강 대위가 못마땅했다. 쓰시지 말입니다. 어차피 박중희님은 저기서 훌라후프나 돌리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강 대위님. 김원철 중사는 일부러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85cm가 넘는 거구에 그가 다가서자 강지우 대위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졌다. 여긴 계룡대나 합참 사무실이 아닙니다. 연필보다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여자는 장교는 엘리트는 필요 없다는 김원철 특유의 멸시가 담긴 말이었다. 칠성관에 있던 모든 부사관들의 입가에 옅은 비웃음이 걸렸다. 박중희는 이미 도망치듯 칠성관을 빠져나가고 없었다. 강지우 대위는 그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김원철 중사. 맞습니까? 수색대대 선임 교관. 그렇습니다. 특전사 황금박쥐 출신. 부대 내 모든 사격 및 체력 측정 만점.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외의 말에 김원철 중사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이 계집애가 지금 자신을 떠보는 건가? 소문은 제대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전입 오자마자 G2의 요청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김 중사님의 인사기록. 그런데 김 중사. 강지우 대위가 스쿼트랙에 걸려있던 80kg짜리 바벨을 향해 걸어갔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고작 80kg 가지고 부하 장교를 모욕합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원철 중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칠성관의 온도가 10도쯤은 떨어진 것 같았다. 하사 하나가 실수로 덤벨을 떨어뜨렸다가 김 중사의 시선이 닿기도 전에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를 외치고 구석으로 짜부라졌다. 강지우 대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렉에 걸린 바벨 앞에 섰다. 그리고는 원판을 빼기는커녕 옆에 있던 20kg짜리 원판 2개를 더 가져왔다. 철컥철컥. 양쪽에 20kg씩 추가. 도합 120kg. 방금 박중희가 깔렸던 무게보다 40kg이 더 무거웠다. 김원철 중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강 대위님, 지금 쉬하십니까? 그러다 허리가 아니라 목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려야 합니까?
손수. 그가 손수라는 단어에 역겨운 힘을 주며 강 대위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손대지 마. 강지우 대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날카로웠다. 김중사. 당신이 이곳 칠성관의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계급은 중사고 내 계급은 대위야. 방금 당신의 언행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상관 모독이다. 하극상? 이게 지금. 시끄러워. 강지우 대위는 바벨 아래로 몸을 집어넣었다. 가녀린 어깨가 120kg의 바벨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칠성관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 여자가 미쳤다. 저 무게는 김원철 중사나 되어야 워밍업으로 드는 무게였다. 당신이 말하는 진짜 군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지. 진짜 힘이 뭔지. 강지우 대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가는 허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며 완벽한 스쿼트 준비 자세가 잡혔다. 흡! 짧은 기압과 함께 120kg의 바벨이 렉에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강지우 대위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휘청였지만 그녀는 두 발로 땅을 찢어낼 듯 버텨냈다. 김원철 중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저 자세, 저 무게중심. 저건 쇼가 아니었다. 하나. 강지우 대위의 몸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갔다. 완벽한 풀스쿼트였다. 둘. 그녀의 얼굴이 핏물이 몰려 붉게 변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형형하게 타올랐다. 셋. 김원철 중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가녀린 다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넷. 다섯. 쾅. 다섯 번째 스쿼트를 마친 강지우 대위가 바벨을 렉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칠성관 전체가 그녀의 숨소리와 쇳소리로만 가득 찼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멍하니 서 있는 김원철 중사를 바라봤다. 김중사. 이래도 내가 연필보다 무거운 걸 못 들어본 것 같나? 그녀는 바벨에 꽂혀 있던 20kg 원판을 다시 하나씩 빼냈다. 80kg. 그리고 그녀는 80kg짜리 바벨을 박중희가 쓰러졌던 자리에 다시 세팅했다. 앞으로 박중희님 괴롭히지 마. 당신이 말하는 진짜 군인이 고작 부하 괴롭히면서 우월감 느끼는 거라면 당신은 살아있는 전설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쓰레기일 뿐이야. 강지우 대위는 수건으로 목에 땀을 닦으며 김원철 중사를 지나쳤다. 김원철 중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굴욕감에 주먹을 쥐었다. 그의 핏줄이 선 이마가 파르르 떨렸다. 저 미친 계집애가. 강지우 대위가 칠성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가 몸을 돌렸다. 아, 그리고 김중사. 내일 아침 9시 사단장님 주간 작전 회의 때 늦지 마.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수색대대 작게 내가 어젯밤에 전부 뜯어고쳤으니까. 당신이 말한 현실에 맞게. 쾅. 문이 닫혔다. 칠성관에는 얼어붙은 부사관들과 자신의 둥지 한가운데서 낯선 암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린 늙은 수사자 김원철 중사만이 남아있었다. 쾅. 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는 순간 칠성관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덤벨을 들던 하사도 랩풀다운을 당기던 중사도 심지어 런닝머신 위를 달리던 간부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칠성관의 재단 스쿼트 렉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김원철 중사였다. 그의 굵은 목덜대가 파르르 떨렸다. 땀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수증기가 온몸에서 피어오르는 듯 했다. 방금 전 고작 120kg에 불과한 무게를 들고 자신을 쓰레기라 칭한 심지어 자신의 자켓까지 뜯어고쳤다고 선언한 그 가소로운 계집애. 강지우 대위. 김원철 중사의 입에서 기계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칠성관 안의 모든 시선이 황급히 바닥으로 거울로 쇠붙이로 흩어졌다. 그 누구도 감히 지금의 살아있는 전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뭘 봐, 이 개새끼들아. 운동 안 해? 그의 포효 한 방에 칠성관 전체가 다시 요란한 쇳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소의 활기찬 기합 소리가 아니었다.
왕의 분노에 겁먹은 하이에나들이 억지로 뼈다귀를 물어뜯는 듯한 공포에 질린 소음이었다. 김원철 중사는 거칠게 수건을 집어 얼굴을 닦았다. 수건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했다. 작전 계획을 뜯어고쳐? 현실에 맞게? 내가 뭔데?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30kg짜리 덤벨을 발로 걷어찼다. 쿡콱쾅. 덤벨이 고무 바닥을 찢을 듯이 나뒹굴었다. 김 중사님. 진정하십시오. 수색대대 부사관 중 가장 선임인 박 상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정? 박 상사. 당신은 지금 내 귀에 진정이라는 말이 들릴 것 같소?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그 강 대위 말입니다. 저거 보통 또라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자마지. 닥쳐. 김원철 중사의 눈이 맹수처럼 번득였다. 지금 나한테 동정 따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저 계집애 뒷담 하나 까면서 계집애들처럼 낄낄대자는 겁니까? 그런 뜻이. 내 작게는 내가 이 화천 땅에서 뼈를 갈아 만든 내 새끼야. 내 피고 내 살이라고. 근데 감히 합참에서 책상 물림이나 하던 년이, 잉크도 안 마른 년이 내 새끼를 찢어? 그는 벤치에 걸어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낚아챘다. 김원철이라는 이름표가 땀에 젖어 일그러져 보였다. 박 상사. 대대장님께 보고해. 나 오늘 야간 매복 훈련 직접 뛴다고. 이 코스 말고 저족 같은 불모지 코스로. 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모지 코스는 수색대대에서도 가장 험준한 사실상 사장된 침투로였다. 1년 전 훈련 중 하사 하나가 발목이 부러져 의가사 전역을 한 바로 그곳이었다. 김 중사님, 거기는 지금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게다가 강 대위가 말한 작전 회의가 내일 아침 아닙니까? 지금 무리하시면. 그래서 가는 거야. 김원철 중사가 전투복을 입으며 썩소를 지었다. 그 잘난 강 대위님이 현실에 맞게 고쳤다는 작게가 내 진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봐야지. 그년이 날 쓰레기라고 했나? 좋아. 내일 아침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그 사단장이라는 늙은 여우 앞에서 똑똑히 가려주지. 그는 칠성관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칠성관의 모든 부사관들이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끝났다. 전현 이제 죽었다. 같은 시각 사단 본청 뒤편의 낡은 독신자 숙소. 강지우 대위는 방금 샤워를 마친 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다. 뜨거운 물줄기에도 불구하고 칠성관에서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김원철 중사.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바라봤다. 표지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침투 작전 계획 대회비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김원철 중사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가 화천으로 부임하자마자 지투정보처를 통해 확인한 김원철 중사의 인사 기록과 작전 평가는 완벽 그 자체였다. 그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이 땅을 잘 알고 부하들의 피를 아끼는 전문가였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그녀는 파일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제3침투로 불곰 루트라고 명명된 곳이었다. 김원철 중사가 직접 개척하고 지난 5년간 수색대대의 주력 침투로로 사용된 전설의 루트였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강지우 대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합참에서 가져온 최신 정보와 이 작계를 대조했을 때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원철 중사의 전설은 이미 1년 전부터 전설이 아니었다. 똑똑. 들어와. 방문이 열리고 칠성관에서 모욕을 당했던 정훈장교 박시현 중위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강 대위님.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박중희. 당연한 걸 말했을 뿐이니까. 아닙니다. 사실 김 중사님 무서운 분인 건 맞지만 저 때문에 강 대위님까지. 강지우 대위는 캔커피를 받아들며 박중희를 바라봤다. 박중희. 혹시
불모지 코스라고 알아? 불모지요? 아, 네. 압니다. 저희 정훈 교육 자료에도 있습니다. 위험한 지형 극복 사례 뭐 이런 걸로. 근데 거긴 지금 폐쇄된 걸로 압니다. 1년 전에 사고도 있었고. 폐쇄됐다고. 강지우 대위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원철 중사. 방금 그리로 야간 훈련 나갔어. 네. 박중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아니. 왜? 거길. 지금 날씨에? 왜겠어? 나한테 보여주려는 거지. 자신의 현실은 내가 고친 탁상 공론과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일 아침 사단장님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 가서 말려야. 아니. 강지우 대위는 캔커피를 내려놓고 컴퓨터에 전원을 켰다. 가서 봐야지. 그가 말하는 현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현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구멍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컴퓨터에 보안 USB를 꽂았다. 화면 가득 민간인은 볼 수 없는 군사 위성 지도와 함께 복잡한 데이터가 떠올랐다. 박중희. 지금부터 날 좀 도와줘야겠어. G2정보처와 G6 통신처에 내 이름으로 즉시 협조 요청해. 불모지 코스 일대 야간 감시 장비 총동원. 특히 열상 감시 장비하고 드론 영상 실시간으로 나한테 전송하라고. 예? 지금 김 중사님을 감시하자는 겁니까? 감시가 아니야. 검증이지. 강지우 대위의 눈이 모니터의 붉은 점을 응시했다. 김원철 중사가 그토록 자랑하는 현실과 내가 합참해서 들고 온 데이터가 오늘 밤 저 불모지에서 정면으로 박살날 테니까. 밤 11시. 화천의 산악지대는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온도는 이미 영하 20도를 넘어섰고 칼날 같은 바람은 맨살은 물론 두꺼운 방한복마저 뚫고 들어와 체온을 앗아갔다. 불모지 코스 그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악어 등줄기 능선. 헉. 김 중사님. 더는 무리입니다. 김원철 중사를 따라 나섰던 수색대대 최고참 박상사가 눈 더미에 주저앉으며 외쳤다. 그의 방한모는 이미 얼음으로 뒤덮여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 김원철 중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짐승 같은 감각으로 바위와 얼어붙은 나무 뿌리를 밟으며 나아갔다. 강지호. 그 계집애.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이 코스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강지우 대위가 고쳤다는 작게 그 새로운 루트라는 것이 분명 이 불모지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곳. 하지만 진짜 군인인 자신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박 상사. 일어나. 5분 더 지체하면 여기서 둘 다 얼어 죽어. 저 능선만 넘으면 돼. 김원철 중사가 박 상사를 거칠게 끌어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끼. 밤하늘의 정적을 깨는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기계음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습니까? 박 상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용히 해. 김원철 중사는 즉각 몸을 낮추고 주변을 경계했다. 수십 년간 다져진 그의 감각이 뇌에 붉은 경고등을 켰다. 이건 짐승 소리가 아니었다. 끼. 이번엔 더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둠이 내린 하늘을 바라봤다. 달빛도 없는 금은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김 중사님. 저기. 박 상사가 가리킨 곳은 그들이 방금 지나온 능선 너머였다. 그곳에 아주 희미하게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떠 있었다. 열상. 장비. 김원철 중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기다. 적의 정찰 드론이거나 혹은 엎드려. 그가 박 상사를 덮치는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또 다른 기계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더 작고 더 빨랐다. 마치 벌떼처럼. 젠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우리 구역인데. 박 상사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같은 시각 사단작전처 상황실. 상황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면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만이 을씨년스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스크린은 수십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하나는 열상 감시장 BTOD가 잡은 화면. 두 개의 하얀 점기먼철과 박 상사의 눈밭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다른 하나는 방금 전 강지우 대위가 G6 통신처와 G2 정보처를 닥달해 띄운 합참 자산인 최신형 정찰 드론 손골매가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고해상도 영상이었다. 찾았네요. 강지우 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옆에는 박시연 중위와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작전처장 중령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강 대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 드론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작전처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처장님. 우리 것이 아닙니다. 3주 전 합참에서 특수정보로 하달된 적의 신형 정찰 드론입니다. 벌새라고 불리는 놈이죠. 강지우 대위는 스크린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김원철 중사가 전설이라고 믿었던 제3침투로 불곰 루트의 입구였다. 김원철 중사의 불곰 루트는 완벽했습니다. 5년 전까지는요. 하지만 1년 전 적은 그 루트의 입구에 신형 음향 감지 센서와 열상 감지 시스템을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중사가 선택한 불모지 코스. 그곳은 적의 신형 드론 벌새의 주력 테스트 장소입니다. 작전처장의 입이 벌어졌다. 그럼 김 중사의 작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의 손바닥 위였습니다. 강지우 대위는 스크린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두 개의 하얀 점을 바라봤다. 만약 적의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그리고 적의 정찰 드론이 아니라 공격용 드론이었다면, 김원철 중사와 그의 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럴 수가. 이런 중대한 정보를 왜? 김원철 중사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합참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강지우 대위는 통신병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수색대대 지휘통제실 연결해. 당장 저 두 사람 철수시키라고. 그리고 김원철 중사에게 똑똑히 전해.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스크린 속 공포에 질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하얀 점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방금 마주친 그 현실이 바로 내가 뜯어고친 이유라고.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제7보병사단 사단장실 앞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사단장 주간 작전회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회의는 사단의 모든 영관급 장교들과 핵심 부사관들이 모여 서로의 목을 조르는 살벌한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와도 달랐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전처장 중령과 강지우 대위였다. 강 대위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날처럼 다림질된 전투복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기존의 작게 파일과 자신이 수정한 부록 델타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곧이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단결.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김원철 중사. 그는 평소에 살아있는 전설이 아니었다. 어젯밤의 혹한과 충격으로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맹수 같던 눈빛은 깊은 동굴처럼 꺼져 있었다. 그는 밤새 얼어붙었던 몸을 겨우 녹이고 이 자리에 섰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불모지의 얼음 구덩이에 갇혀 있는 듯했다. 그는 강지우 대위를 바라보지 않았다. 아니,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의 경험과 감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어젯밤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붉은 눈동자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가 전설이라 믿었던 루트는 함정이었고 그가 현실이라 무시했던 데이터는 진실이었다. 모두 자리에 앉지. 회의실 상석에 칠성부대의 사단장, 백전노장이라 불리는 박 장군 소장이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강지우 대위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김원철 중사에게 향했다. 김 중사. 예, 사단장님.
어젯밤 잠은 잘 잤나? 김원철 중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사단장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받았다는 의미였다. 어젯밤 G3 상황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이 불모지에서 겪은 치욕적인 검증까지도. 오늘의 주 안건은 수색대대 작전계획 수정건이다. 작전처 먼저 보고하도록. 작전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고. 작전처장 중령. 됐고. 사단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강대위. 내가 직접 보고해.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이 이 중요한 회의에서 작전처장도 아닌 갓 전입 온 대위, 그것도 여군에게 직접 보고를 지시한 것이다. 강지우 대위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결. 사단장님. 작전처 작전장교 대위 강지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부록 델타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보고에 앞서 기존 수색대대 작전 계획은 현 시점에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행 불가능.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수색대대장 중령의 얼굴이 구겨졌다. 김원철 중사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움켜쥐었다. 근거는 어젯밤 23시부로 김원철 중사가 직접 검증한 바와 같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송골매 드론이 촬영한 영상과 벌새 드론의 예상 활동 반경이 그려진 지도를 동시에 띄웠다. 기존 제3 침투로 불금 루트는 현재 적의 신형 감시 시스템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또한 김 중사가 어제 시도했던 불모지 코스는 적의 신형 드론 부대의 야간 활동 구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21번 골랐다. 즉 지난 5년간 수색대대가 전설이라 믿고 훈련했던 모든 루트는 사실상 적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에 본관은 기존의 모든 지상 침투로를 폐기하고 적의 감시망을 역이용하는 새로운 루트 고스트를 제안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그것은 불모지보다 더 험준한 아예 지도상에서 등반 불가로 분류된 수직 암벽이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쳤군. 저길 어떻게 해. 이건 작전이 아니라 등반 대회잖아. 그때 침묵을 지키던 김원철 중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물이 끓는 것처럼 거칠었다. 강대위. 저곳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특전사 산악팀도 야간에는 고개를 젓는 곳이라고. 그런데 거기를. 그것도 우리 수색대대 애들을 데리고. 다 죽일 작정인가? 그의 외침은 분노가 아닌 절박함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작계가 틀렸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강지우의 대안은 더 터무니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했다. 강지우 대위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김 중사. 당신이 말한 현실에 대해 묻지. 뭐? 당신이 말하는 현실은 당신의 경험인가? 아니면 부하들의 목숨인가? 그게 무슨? 당신의 경험은 이미 틀렸다는 게 증명됐어.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새로운 데이터를 거부하고 있어.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 암벽, 우리 사단 산악 전문 부대도 야간 등반은 불가능하다고. 맞아. 불가능해. 그럼. 하지만 강지우 대위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칠성관에서 120kg을 들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라 방금 전 김원철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불모지의 수직 암벽을, 그것도 야간에 홀로 등반하고 있는 그녀 자신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녀가 직접 찍은 헬멧 카메라 영상이었다. 내가 직접 가봤으니까. 회의실의 모든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날 듯 경악했다. 지난 일주일간 내가 매일 밤 G2와 G6의 지원을 받아가며 직접 확인했어. 적의 드론이 뜨지 않는 유일한 시간. 새벽 3시부터 4시. 그리고 그들의 열상 장비가 능선 너머의 화력에 집중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암벽에는 정확히 15분간의 틈이 생겨. 김 중사. 당신의 부하들이 필요한 건 15분의 틈이야? 아니면 당신의 낡은 경험이야? 김원철 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지우 대위는 그를 지나쳐 사단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보고를 마쳤다. 사단장님.
작전은 데이터가 하는 것이고 군인은 그 데이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고스트 루트 승인해 주십시오. 사단장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져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찢어질 듯했다. 강지우 대위가 띄운 헬멧캠 영상.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전사들의 자존심을 향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선언이었다. 내가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입만 놀리던 바로 그곳을 너희가 잠든 사이에 홀로 맨몸으로 이미 정복했다. 김원철 중사의 잿빛 얼굴이 이제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울부짖었던 그 수직 암벽을 땀에 젖은 반팔 티셔츠 차림의 저 가녀린 대위관 합참의 엘리트관 한 마리 흑표범처럼 오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숨소리와 바위에 팍팍 박히는 암벽화 소리뿐이었다. 그녀의 보고는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춘 한편의 작전이었다. 칠성관에서의 모욕을 기로, 김원철의 야간 돌출 행동을 승으로, 적드론의 등장을 전으로, 그리고 이 헬멧캠 영상을 결로 삼아 김원철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의 목을 회의실 한복판에서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쳐냈다. 김원철 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졌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경험과 감이 고작 며칠 만에 전이 본 젊은 여군 장교의 데이터와 실행력 앞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혐오해 마지 않던 책상 물림이 그 어떤 야전 전문가보다 더 지독한 현실을 꿰뚫고 있었다. 사단장 박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김원철 중사. 예, 사단장님. 고개를 들어라. 김원철 중사는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스크린 속에서 빛나고 있는 강지우 대위의 계급장을 향해 있었다. 지난 10년간 김 중사가 이 칠성부대의 수색작전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 나도 이 부대도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사단장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공로가 김 중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았다. 합참에서 내려온 적의 신형 장비 데이터를 무시한 게 누군가. 그 데이터를 쓰레기 취급하며 G2와 G3의 보고를 묵살한 게 누군가. 그것은 닥쳐라. 김 중사. 자네가 무시한 그 데이터 때문에 자네와 박 상사는 어젯밤 불모지에서 죽을 뻔했다. 만약 강 대위가 미리 G3 상황실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자네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 그게 자네가 말하는 현실인가? 부하들을 적의 함정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몰살시키는 게 자네의 전설인가? 사단장의 분노는 회의실의 모든 영관급 장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원철 중사의 바로 옆에 앉아있던 수색 대대장 중령은 자신의 부사관이 저지른 이 끔찍한 항명과 오판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도 들지 못했다. 사단장은 강지우 대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차분한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 대위. 예, 사단장님. 제안은 잘 들었다. 고스트 루트. 이름은 좋은데 영상 속에 저건 강 대위 혼자의 기량일 뿐이다. 이걸 어떻게 팀 단위로 실행할 생각이지? 이것이 진짜 시험이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휘관은 대안을, 그것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했다. 강지우 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고스트 루트는 단독 침투가 아닌 2인 1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등반 속도와 체력이 뛰어난 선등조와 감시 및 통신 장비를 운용할 후등조로 나뉩니다. 인원은 수색대대 정예 요원 12명. 그리고 강지우 대위의 시선이 처음으로 김원철 중사를 정면으로 향했다. 선임 교관으로 김원철 중사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 자신을 쓰레기 취급했던 상관의 작전 계획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그 목을 쳐낸 부하가 이제 와서 그 쓰레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김원철 중사조차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강지우 대위를 바라봤다. 저 계집애가 지금 날 능멸하는 건가? 아니면 동정이라도 베푸는 건가?
강지우 대위는 그 모든 의혹을 차가운 목소리로 일축했다. 사단장님, 저는 김중사의 오만함은 경멸하지만 그가 가진 기술은 존중합니다. 저 암벽을 15분 안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악 등반 기술과 수십 년간 다져진 야전 경험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제 데이터와 김중사의 기술이 합쳐질 때 비로소 고스트 루트는 완성됩니다. 그녀는 김원철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단장 앞에서 김원철이 가진 유일한 가치, 기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를 자신의 작전 계획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구원처럼 보이는 가장 완벽한 징벌이었다. 사단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영리하고도 잔인한 젊은 대위가 마음에 들었다. 좋다. 고스트 루트 승인한다.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주 뒤 군단 주간 결정적 행동 훈련이 있다. 그때 강 대위와 김중사가 이끄는 고스트 팀이 적진 침투의 선봉이다. 성공하면 이 작계는 칠성부대의 표준 작전이 될 것이다. 그는 김원철 중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억누르듯 손을 올렸다. 김중사, 자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자네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명예를 이 작전에 걸어라. 강 대위의 데이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든 아니면 강 대위의 데이터를 자네의 기술로 완성시키든 둘 중 하나를 해내지 못하면 자네는 이 부대를 떠나야 할 것이다. 강지우 대위에게 정식으로 작전 지휘 권한을 위임한다. 회의 끝. 사단장이 나가고 장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굳어버린 김원철 중사와 그의 곁을 묵묵히 스쳐 지나가는 강지우 대위를 애써 외면했다. 텅 빈 회의실에 김원철 중사만이 홀로 남았다. 그는 스크린에 꺼지지 않고 떠있는 고스트 루트의 수직 암벽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이가 갈리는 공포를 느꼈다. 작전 회의가 끝난 직후 칠성부대 전체가 뒤집혔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김원철 중사 사단장한테 개박살 났다더라. 신임강 대위 보통이 아니다. 김중사 작계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대. 김중사가 그 여군 장교 보좌에서 둘이 팀을 만든다던데. 말세다. 수십 년간 칠성부대를 지배해온 힘의 상징, 김원철의 신화가 무너지는 데는 단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특히 부사관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김중사는 법이자 하늘이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갓 전입 온 대위 계급장, 그것도 여군에게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자연스럽게 모든 권한의 중심이 된 강지우 대위에게로 향했다. 작전처 사무실. 강지우 대위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고스트 팀 선발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2주. 사단장이 준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았다. 15분의 틈을 뚫고 수직 암벽을 오를 12명의 팀을 만들고 훈련하고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다. 1단계 김원철 중사를 완벽하게 통제할 것. 2단계 김원철의 기술을 흡수한 정예팀을 구성할 것. 3단계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한 실전 훈련을 반복할 것. 하지만 1단계부터 삐걱거렸다. 강 대위님. 그녀가 칠성관에서 구해줬던 박시현 중위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방금 지포 군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위님이 긴급 요청하신 특수 산악 장비 알파인 키트 전량. 보급 불가 판정 떴습니다. 뭐라고? 강지우 대위의 미간이 좁혀졌다. 알파인 키트는 고스트 루트를 15분 안에 돌파하기 위한 핵심 장비였다. 기존의 무거운 군용 로프가 아닌 가볍고 강한 특수 섬유 로프와 경량 하켄 세트. 사단에 단 20세트밖에 없는 귀한 물건이었다. 이유가 뭐지? 사단장님 승인까지 받은 작전인데. 그게 지포 담당관 말이. 김원철 중사님이 방금 오셔서 해당 장비는 수색대대 야간 숙달 훈련용으로 이미 3주 전에 선점 신고를 해놨다고. 규정상 먼저 신고한 훈련에 배정하는 게 맞다고. 장난해? 강지우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명백한 사보타주 태업이었다. 김원철 중사는 회의에서 깨졌을지언정
수십 년간 이 부대에 뿌리내린 자신의 인맥과 관행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것이다. 지포 담당관 역시 김중사와 같은 부사관단, 어쩌면 특전사 동기일지도 몰랐다. 나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내 손발을 묶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박중희. 지포 담당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하지만 대위님, 그쪽 담당관 상사입니다. 김중사님하고 막역한. 그래서 강지우 대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계급이 상사면 대위의 지시를 무시해도 되나? 아니면 사단장님의 작전 지휘 권한 위임 명령서보다 김중사와의 막역한 관계가 더 위에 있나? 아닙니다. 가서 전해. 10분 안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지포로 찾아가지. 그리고 그땐 그 상사뿐만 아니라 군수처장 중령까지 함께 문책하겠다고. 박중희는 그녀의 살기에 눌려 황급히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강지우 대위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김원철 중사의 저항은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이렇게 유치하고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좋아, 김원철. 내가 규정과 관행으로 나온다면 나도 명령과 원칙으로 답해주지.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사단장 비서실로 직통 전화를 걸었다. 단결. 강지우 대위입니다. G3 처장님 경유 사단장님께 긴급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고스트 작전 1단계부터 수색대대 선임 교관의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사실과 규정 위반 사항만을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김원철 중사에게 감정적으로 맞설 생각이 없었다. 그를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지포의 상사가 문을 부술듯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공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단결. 군수처 군수지원과 박철민 상사입니다. 늦었군. 박 상사. 8분 걸렸어. 죄송합니다. 그 알파인 키트 말입니다. 그게 오해? 강지우 대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에 떠있는 고스트 작전 계획서만 바라봤다. 김원철 중사의 3주 전 훈련 계획서가 오늘 오전 10시에 승인된 사단장님의 특별작전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건가? 어느 부대 규정이지? 내가 합참에 있을 땐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장 준비해서 G3로 옮겨놓겠습니다. 필요 없어. 강지우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창고로 간다. 박 상사가 내 눈앞에서 알파인 키트 20세트를 직접 카운트해서 나한테 인계해. 단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김중사의 땀이라도 묻어있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박 상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외칠 뿐이었다. 강지우 대위가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포 창고였지만 그 발걸음은 칠성부대 전체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김원철의 왕국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장비는 확보했다. 하지만 고스트 작전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수색대대 연병장. 고스트 팀 선발을 위해 김원철 중사가 직접 엄선했다는 12명의 대원이 도열해 있었다. 강지우 대위는 명단을 훑어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박하사. 1년 전 불모지 코스에서 발목 골절. 이 중사. 김원철 중사 특전사 직속 후배, 산악전 경험 전무. 최 상사. 수색대대 최고참 체력은 좋으나 극심한 고소공포증. 김원철 중사의 의도는 명확했다. 내가 하라고 했으니 사람은 모아왔다. 하지만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작전의 성공이 아닌 작전의 실패를 위해 최선을 다해 팀을 꾸린 것이다. 김원철 중사가 강지우 대위 옆에 서서 짐짓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위님, 보시다시피 저희 수색대대에서 가장 경험 많은 베테랑들로만 모셨습니다. 이 정도면 대위님의 그 데이터를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강지우 대위는 명단에서 눈을 떼고 도열한 12명의 대원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들의 눈빛은 둘 중 하나였다. 김원철 중사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 혹은 강지우 대위를 향한 노골적인 적개심. 김 중사. 예, 대위님. 이건 팀이 아니라 그냥 환자 명단 아닌가? 무슨 말씀이신지. 됐고. 김 중사가 직접 엄선한 인원들이라니 내가 직접 검증해 봐야겠어. 강지우 대위는 연병장 구석에 있는 15m 높이의 통합 장애물 코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수직 외벽 앞으로 걸어갔다. 전원 저기서 줄을 서지. 장비는 필요 없어. 맨몸으로 오른다. 대원들이 술렁였다. 안전장비도 없이 15m 외벽을 맨몸으로 오르라는 것은 사실상 떨어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김원철 중사가 나섰다. 강 대위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부하들을 다치게 할 작정입니까? 드디어 그가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이다. 강지우가 무리한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이 다치고 그 책임을 물어 그녀를 끌어내릴 순간. 강지우 대위는 그를 돌아보며 웃었다. 안전규정? 김 중사. 고스트 루트의 암벽은 15m가 아니라 150m야. 적의 드론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안전규정 찾을 건가? 그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졌다.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 앞에서 그녀의 탄탄한 근육을 드러냈다. 내가 먼저 오르지. 그녀는 헬멧이나 장갑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직 전투와 하나에 의지한 채 수직 외벽의 가장 작은 틈을 붙잡았다. 내가 1분 안에 저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테니 내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만 고스트 팀에 남는다. 김원철 중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1분? 저길? 맨몸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불가능이 내 현실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강지우 대위는 그 말을 끝으로 땅을 박차고 올랐다. 그녀의 몸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도마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망설임 없는 동작, 완벽한 무게중심. 그것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었다. 힘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된 한편의 예술이었다. 쿵. 정확히 58초. 그녀가 꼭대기를 찍고 다시 땅으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조차 맺히지 않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12명의 대원과 그 뒤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김원철 중사를 바라봤다. 자.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이제 누가 환자인지 가려볼까. 김원철 중사가 데려온 오합지졸 중 첫 번째로 나선 최 상사가 외벽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고소공포증.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강지우 대위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김원철 중사를 향한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알겠습니다. 어제 7장의 충격적인 연병장 장면에 이어 요청하신 대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8장, 9장, 10장을 묶어 1만자 이상으로 서술합니다.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칠성부대 수색대대 연병장. 시간은 정지했다. 강지우 대위가 15m 수직 외벽을 1분 안에 맨몸으로 주파하고 내려온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포식자가 무리의 서열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야생의 현장이었다. 김원철 중사가 환자 명단처럼 꾸려온 12명의 오합지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강지우를 향한 적개심이나 멸시는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경외감과 공포뿐이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연마해온 군인의 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저 가녀린 여군 장교는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괴물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자. 강지우 대위가 땀조차 닦지 않은 채 굳어버린 김원철 중사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누가 환자인지 가려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 상사. 그녀가 명단의 첫 번째 고소공포증이 있던 최고참을 불렀다. 네. 예, 대위님. 열외. 자네는 고스트 루트가 아니라 군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그 공포증으로 여태 부하들 데리고 산악훈련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저는 박하사. 그녀는 최 상사의 말을 잘랐다. 예. 1년 전 발목이 부러졌던 하사가 관등 성명을 외쳤다. 자네도 열외. 1년 전 부상이 완치되지 않았더군. 방금 내무반에서 걸어 나오는데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어. 그 발목으로 150m 암벽을 타겠다고. 자살 지원인가? 그녀는 명단을 보지도 않고 한 명 한 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김원철 중사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꾸린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김원철 중사.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창백하게 굳어버린 그에게 향했다. 이게 당신이 수십 년간 명예를 걸고 가르쳤다는 수색대대의 수준인가? 아니면 이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내 작전을 망치려 했던 당신의 비열한 현실인가? 둘 중 어느 쪽이든 당신은 실망스럽군. 당신은 살아있는 전설이 아니라 그냥 부하들 뒤에 숨어 목숨을 연명하는 늙은 겁쟁이에 불과했어. 겁쟁이. 그 한마디가 김원철 중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의 두 주먹이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하얗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땅이 꺼져라 으르렁거렸다. 아닙니다. 뭐라고? 이들은 내가. 아닙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평생을 지배해온 그의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강지우 대위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좋아. 그럼 다시 기회를 주지.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12명의 환자들을 향해 외쳤다. 전원 지금 당장 대대막사로 복귀한다. 그리고 오늘 강지우 대위에게 모욕당한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도록. 그리고 김원철 중사. 그녀는 다시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 일몰 전까지 당신이 가진 진짜 패를 들고 와. 당신이 여태껏 꼭꼭 숨겨뒀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진즉에 데려왔어야 할 그 진짜 수색대원들 말이야. 만약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데려온 인원들이 또다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녀는 김원철 중사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낮고 선명하게 속삭였다. 그땐 고스트팀의 선임 교관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직접 육사 산악부 후배로 채울 생각이야. 당신은 그저 지포, 창고나 지키는 보급 담당 중사로 남은 군 생활을 마치게 되겠지.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작전 지휘관의 명백한 사실 통보였다. 그녀는 김원철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그의 오만함까지 받아줄 생각은 없었다. 김원철 중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눈. 텅 비어버린 그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옥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저 젊은 여군 장교에게 진심으로 항복했다. 오늘 일몰 전 18시 정각 이곳 연병장에서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칠성부대 전체가 김원철 중사의 움직임에 술렁였다. 그는 지포 창고 담당관이었던 박 상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수색 대대장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아무도 찾지 않는 부대 가장 구석의 특수장비 정비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부대의 공식적인 훈련에서는 언제나 열외되었던 진짜 미친놈들이 모여 있었다. 야, 이 병장. 그라인더질 똑바로 못해? 소리 존나 크잖아. 아, 상병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용접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 중사님 알면 닥치고 해. 어차피 저 양반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그들은 관심병사로 분류된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뛰어나서 기존의 훈련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이단아들이었다. 사격만 했다 하면 만발이지만 꼭 정해진 표적이 아닌 엉뚱한 곳을 쏴 맞히는 놈. 체력은 괴물이지만 아침 구보 대신 암벽을 타다가 징계를 받은 놈. 김원철 중사는 그들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다.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비고의 문이 열렸다. 누구? 헉, 김 중사님. 기름때 묻은 얼굴로 용접을 하던 상병이 경악하며 일어섰다. 김원철 중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정비고 구석에서 낡은 로프를 만지작거리며 헬멧캠 영상을 보고 있던 한 명의 병사에게 시선이 멎었다. 강일병. 일병 강태산. 강일병은 마지못해 일어섰다. 그는 1년 전 김 중사가 주도한 불모지 훈련에서 발목이 부러졌던 박 하사의 직속 후임이었다. 그는 그날의 사고가 김 중사의 무리한 경험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그 이후 김 중사의 모든 지시를 사사건건 무시해 온 수색대대 최악의 문제아였다. 너 지금 뭐 보고 있었나? 육군본부에서 배포한 산악특수전 시범 영상. 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 김원철 중사가 그의 드셋을 빼앗아 귀에 꽂았다. 그 안에서는 오늘 아침 연병장을 뒤흔들었던 강지우 대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1분 안에 저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테니. 누군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 개새끼가. 김원철 중사의 주먹이 날아가려는 순간 강일병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막아섰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김 중사님. 중사님이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오늘 중사님의 전설을 박살낸 바로 그 영상입니다. 너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강일병은 1년 전 선임의 복수라도 하듯 김 중사를 쏘아붙였다. 계속 그렇게 낡은 경험 뒤에 숨어서 저희 같은 놈들 억누르며 왕으로 남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는 정비고 안에 이단아들을 가리켰다. 저희를 데리고 진짜 괴물이 되어보실 겁니까? 저 강지우라는 진짜 괴물과 함께. 김원철 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진짜 부하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헬멧셋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자신의 무전기를 꺼내 G3 작전처 강지우 대위에게 직접 연결했다. 강 대위님, 김원철 중사입니다. 말해. 18시. 연병장. 고스트팀. 준비됐습니다. 2주.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다. 사단장 박 장군이 약속한 결정적 행동 훈련의 날이 밝았다. 지난 2주간 칠성부대 수색대대 연병장과 고스트 루트의 150m 암벽은 단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지우 대위와 김원철 중사가 이끄는 고스트팀. 김원철이 데려온 이단아 6명, 그리고 강지우가 직접 G2와 G6에서 차출한 데이터 분석 및 특수통신 전문 요원 6명, 도합 14명의 기형적인 팀이었다. 그들은 매일 밤 데이터와 현실의 간극에서 피를 토했다. 강일병, 자세 무너졌어. 거긴 데이터상 3cm 좌측을 밟아야 해. 대위님, 데이터가 아니라 바위가 무너집니다. 여긴 김중사님 말이 맞습니다. 시끄러워. 둘 다 닥치고 올라가. 15초 지체됐다. 15초면 내 놈들 머리 위에 드론이 떠. 강지우는 왜 올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김원철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두 개의 극단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팀원들은 짐승처럼 진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결정적 행동 훈련이 벌어지는 가상의 적진, 불모지의 고스트 루트 암벽 아래. 완전 군장과 특수 침투 장비를 착용한 14명의 그림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강지우 대위가 손목의 전술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정각. 적 드론 벌새의 배터리 교체 시간. 감시 공백 15분. 우리의 임무는 15분 내 150m 암벽 돌파, 적 레이더 기지 폭파. 질문 있나? 없습니다. 팀원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김 중사. 강지우 대위가 어둠 속에서 김원철 중사를 바라봤다. 준비됐나? 김원철 중사는 헬멧을 고쳤으며 150m 상공에 보이지 않는 정상을 바라봤다. 대위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계급을, 존중을 담아 불렀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 강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데이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저 늙은 여우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새벽 3시 정각. 작전 개시. 14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고스트 루트의 중반부 지상 80m 지점. 속칭 악마의 처마라 불리는 가장 험난한 오버행 구간. 헉, 헉. 선등을 맡은 강일병의 숨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상태 보고. 강일병. 강지우 대위가 바로 그 뒤를 따르며 낮게 속삭였다. 이상. 없습니다. 80m 지점 확보. 후발대 진입. 으악. 그 순간이었다. 파지지직. 강일병이 디뎠던 바위가 2주간의 훈련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내렸다. 강일병. 김원철 중사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강일병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쿵. 암벽에 연결된 확보 로프가 터질 듯이 팽팽해지며 그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젠장. 젠장. 강일병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상황 발생. 상황 발생. 강일병 추락. 80m 지점. 로프에 매달려 있다. 후방의 통제본부 사단장 박 장군과 작전처장이 지켜보는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떴다. 에이. 이럴 수가. 강대위. 김중사. 들리나. 당장 작전 중지하고. 작전처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강지우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끊었다. 닥쳐라. 통제본부. 지금부터 고스트팀은 모든 외부 교신을 차단한다. 작전은 계속된다. 치지직. 강지우는 통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네. 대위님. 미쳤습니까? 강일병이. 김원철 중사가 패닉에 빠져 외쳤다. 1년 전 불모지에서 부하를 잃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김중사. 강지우가 어둠 속에서 그를 쏘아붙였다. 정신 차려. 강일병 부상 상태는 다행히 오른쪽 어깨 탈골인 것 같습니다. 로프는 살아있습니다. 좋아. 남은 시간 7분. 70m. 강지우 대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확보 로프를 풀고 바로 아래에 매달린 김원철 중사에게 외쳤다. 김중사. 지금부터 내가 선등이다. 강일병은 내가 끌고 와. 뭐라고요? 저 미친놈을 데리고. 이 오버행을. 불가능합니다. 내 불가능 소리 이제 지겹다. 강지우 대위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김중사의 확보 로프에 자신의 안전 고리를 하나 더 걸었다. 김원철. 내가 지금 포기하면 강일병은 여기서 죽어. 1년 전 내가 버렸던 박하사처럼.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전설은 내부하 하나 못 구하고 끝나는 거라고.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원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꿰뚫는 잔인한 각성제였다. 김원철 중사의 눈이 뒤집혔다. 이악. 그는 허공에 매달린 강일병의 로프를 자신의 하네스에 미친 듯이 감았다. 강지우 대위. 당신이 틀렸어. 뭐? 7분이 아니라 5분이다. 5분 안에. 저 꼭대기에서 보자고. 김원철 중사는 어깨가 탈골된 강일병을 사실상 자신의 등에 짊어지다시피 한 채 이빨로 로프를 물고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등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기어오르는 악귀의 몸부림이었다. 좋아. 강지우 대위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짐승처럼 웃었다. 그녀 역시 맨몸으로 로프도 없이 오직 2주간 외웠던 데이터와 자신의 근력만으로 악마의 처마를 향해 짐승처럼 튀어올랐다. 고스트 루트 정상. 적 레이더 기지. 경계 근무를 서던 대항군 병사 2명이 하품을 하고 있었다. 15분 다 돼가네. 교대 드론 곧 뜨겠다. 그러게. 근데 이번 훈련은 왜 이리 조용하냐? 수색대대 놈들 포기했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포기는 내가 해야지. 그들의 등 뒤 150m 절벽 아래에서 기어오른 그림자가 그들의 목을 덮쳤다. 퍽, 퍽.
강지우 대위와 강일병을 한 팔로 끌어올린 김원철 중사였다. 정상 확보. 30초 남았다. 강지우 대위가 외쳤다. 나머지 12명의 대원들이 절벽 끝에서 차례대로 쏟아져 나왔다. 폭파조, 레이더, 통신조, 재밍.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새벽 3시 14분 59초. 레이더 기지 중심부에 설치된 모의 폭탄의 타이머가 0을 가리켰다. BOMB. 훈련 종료를 알리는 요란한 버저가 울렸다. 동시에 그들의 머리 위로 벌새 드론이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그 붉은 눈이 비춘 곳은 이미 임무를 완수한 고스트 팀의 여유로운 뒷모습뿐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사단장 박 장군과 작전처장, 그리고 이번 훈련을 참관한 군단장까지 모든 지휘부가 고스트 팀이 내려다 보이는 레이더 기지 정상으로 헬기를 타고 올라왔다. 먼지투성이, 땀 범벅, 그리고 부상당한 강일병을 부축한 채 도열한 14명의 팀원들. 그들은 칠성부대의 문제아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군단장이 굳은 얼굴로 강지우 대위와 김원철 중사 두 사람 앞에 섰다. 강 대위. 예, 군단장님. 자네. 중간에 교신을 끊었더군.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야.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완수를 위해 지휘관의 재량으로 판단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강지우 대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김원철 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교신 차단은 제가 건의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통제본부의 개입이 오히려 팀원들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임 교관인 제가 지겠습니다. 강지우 대위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군단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이내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놈들 봐라. 공은 나눠 먹고 책임은 서로 지겠다고. 그는 사단장 박 장군을 돌아봤다. 박 장군, 자네 무서운 팀을 만들었군. 데이터와 경험이 서로의 목숨을 구하는 팀이라. 그는 강지우 대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 대위, 자네의 데이터는 완벽했네. 그리고 자네의 오만함도. 그 오만함이 이 팀을 살렸어. 축하하네. 그리고 그는 김원철 중사에게 다가가 그의 땀으로 얼룩진 전투복깃을 매만져 주었다. 김 중사, 자네의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었군. 아니, 더 강해졌어. 자네의 기술이 저 데이터를 현실로 만들었네. 고생 많았네. 과찬이십니다. 김원철 중사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칠성부대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 더 이상 살아있는 전설 김원철 중사를 찾는 이는 없었다. 대신 미친 여우 강지우 대위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김원철 중사가 이끄는 고스트팀의 신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며칠 뒤 칠성관 체력단련실. 하나. 강지우 대위가 140kg 스쿼트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 땀을 닦아주며 보조를 서는 것은 다름 아닌 김원철 중사였다. 대위님, 자세 무너집니다. 데이터만 믿고 덤비시다가 허리 아작납니다. 시끄러워 김 중사. 당신 경험이 내 데이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쾅. 그녀가 140kg을 성공시켰다. 칠성관의 모든 병사들이 환호했다. 김원철 중사는 혀를 차면서도 그녀에게 물통을 건네며 옅게 웃었다. 데이터는 가끔 현실에 지는 법입니다. 강지우 대위가 물을 마시며 그를 쏘아봤다. 그 현실. 오늘 밤 야간 훈련 때 내가 다시 깨주지. 두 괴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